자, 인류 역사상 라이프 스타일을 극적으로 바꾼 물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핸드폰. 좀 네. 맞는 말 씁시다.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자동차.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맞았어요? 네, 두 개만. 오. 비행기? 비행기도 뭐 그렇긴 한데요. 역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꼽는 인류 역사상 인류를 바꾼 세 가지 발명품 중에 하나는 PC입니다. PC. 너무 당연한 네, 거를. 이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 주체가 되는 제품에 부여하는. 그래서 최초로 자동차, 그리고 PC,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천지개벽을 했어요. 그 출발점은 자동차였죠. 물론 네. 영국이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영국이 모든 변화, 혁명의 출발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본격적으로는 이동거리가 단축되고 생활권이 좁혀지면서 혁명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혁명의 아버지는 누가 될까요? 칼 벤츠, 다임러, 마이바흐? 아니면 그 10년 전에 니콜라우스 오토 박사?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분위기상 답 나온 것 같아요. 네. 자동차의 아버지니까. 그중 하나 자동차의 아버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최초의 주인공들이냐? 아닙니다. 그럼요. 자동차 혁명을 일으킨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헨리 포드입니다. 자,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 발명한 사람, 또 내연기관, 사행정 엔진을 발명한 사람보다도 더 이 사람이 높게 평가를 받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1886년대에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모터캐리지 나왔고 뭐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부유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만의 리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세상을 바꾸려면 네. 대중화돼서 퍼져야죠.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 와 저거는 어떤 귀족의 차일까? 저건 어떤 부호의 차일까? 이러니 세상이 바뀔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칼 벤츠나 다임러나 마이바흐는 귀족들을 위한 차를 만들었고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그런 자동차를 대중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모든 도시 계획이 헨리 포드 때문에 지금의 형태가 생겨난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운이 형성되면 역세권, 그 다음에 뭐 마트나 생활 그 주변 시설들은 어느 정도 거리 이거부터 보는데 미국은 타운을 건설할 때 자동차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기점으로 몇 미터? 다른 어떤 그런 편의 시설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타운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여행 가신 분들이 이거 슈퍼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가까운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 갔는데 차 타고 30분이더라.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자동차로 움직이는 생활 바운더리가 그래서 생겨났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주말에 여행을 하고 가족들끼리 여가를 즐기는 생활 필수품이 된 그 시초를 포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동차의 왕. 왕이라고 합니까? 벤츠도 다임러도 마이바흐도 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해요. 포드가 바로 자동차의 왕입니다. 그래서. 포드는 1863년 7월 31생이에요. 그래서 7월 미시건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왔어요. 아일랜드계에서 억만장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월트 디즈니하고 포드가 있습니다. 그 전에 록펠러도 있었고 또 강철한 카네기가 대부호였었는데 이 사람들도 10억 불의 재산을 모으지 못해서 생전에. 근데 최초로 헨리 포드가 10억 불의 억만장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의 10억 불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러게요. 10억 불은 뭐 많죠. 카네기가 소유했던 재산이 록펠러가 GDP 당시에 2.2%고 카네기가 2%였다고 해요. 미국 GDP. 그리고 전체. 그때 당시의 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억 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환산이 안 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농기계에 관심이 있고 기계 쪽에 관심이 있어서 15살에 학원 포기하고 도시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에디슨이 산업 전반을 관장을 하고 있었던 절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디슨 회사에 취직을 해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어려서 위독했는데 그 전보를 받고 마차를 타고 갔는데 가도 끝이 끝이 없는 거야.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결국은 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인정을 못 지켰어요. 그때 한이 돼가지고 나는 말보다 빠른 자동차를 만들 거야가 목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디슨 회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37살까지 기술 책임자를 합니다. 에디슨과 굉장히 친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에디슨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야 그거 진짜 기발한 생각이다. 넌 역시 똑똑해. 왜 그랬냐면 요즘 정유 정제를 하다 보면 수소가 부생이 돼요. 그걸 부생 수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이 부생 수소를 잘 활용을 하면 그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수소차가 얼마나 미래적으로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등유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유를 만든다 보면 뭐가 부생이 되냐면 가솔린이 부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생 가솔린이었던 거야. 이걸 딱히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료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버리는 거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야 기발한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헨리포드의 그런 자동차 만드는 기획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던 건 그때 당시 직류와 교류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데요. 에디슨은 직류, 또 반대 그 기업에서는 교류. 결국은 그 같이 밑에서 일을 하는 테슬라가 교류 전기를 미국의 전역에 퍼리새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해서 에디슨이 패했죠.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느라 자동차에는 신경을 못 써서 그래서 37살에 아니 나 회사 나와서 자동차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사를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사에서 헨리포드가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투자를 했어요. 자동차 만들어봐라. 디트로이트 자동차 그때부터 이제 디트로이트가 공업도시가 된 거예요. 공업도시가 예. 된 거예요. 거기부터. 그런데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경영진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902년도에 헨리포드가 나옵니다. 그러니 헨리포드가 나오니까 핵심 인물이 나와버리니 회사가 잘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재중익에 빠지자 그거를 헨리 릴랜드라는 사람에게 매각을 시켜요. 네. 그래서 헨리 릴랜드가 앙뚜안 캐딜락경의 이름을 따서 디트로이트에서 해준 회사가 캐딜락입니다. 샤를라. 그래서 헨리포드가 들어갔다 나와서 판매된 그 회사의 기원이 또 캐딜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1903년도에 포드를 세워요. 드디어 자본금이 10만 달러를 가지고 동업자들과 포드를 세우는데 네. 포드를 세우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다른 제조사랑 비슷하게 하다가 1908년도에 인류를 바꿔놓은 그런 엄청난 자동차가 나와요. 그 자동차가 뭐냐면 포드 T입니다. 포드 T가 자동차의 왕으로 헨리 포드를 만들었고 자동차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포드 T는 단일 모델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포드 T가 주문 생산, 그러니까 자동차는 주문 생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나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수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헨리 포드는 야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비싸지잖아. 누가 이거 사겠어? 그러니까 단일 모델로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만. 그래 하나만 만들고 주문 생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몇 가지 안 되게 그냥 통일해 버려. 그 다음에 컬러도 검은색으로만 해. 왜 그랬냐면은 검은색이 당시에 가장 저렴했대요 페인트가. 가장 빨리 말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동차 가격이 한 2,000불 정도 됐었는데 그 2,000불의 가격을 850불로 낮춘 거예요. 3분의 아니 3분의 뭐 3분의 1 대충. 그 2,000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돈이었냐면 네. 당시 철강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1불이었어요. 어. 12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몇 년을 벌어야 자동차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말 놀고 10년 네. 해야 되네. 그러니까요. 오. 네. 그리고 뭐 자동차는 서민이 꿈도 못 꾸는 건데 이게 850달러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좀 가시권에 들어간 거예요. 3년만 일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드 T를 냈다가 네. 이것도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포드가 1913년에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이게 그 대기업의 모든 현대사 생산 그렇지. 방식을 다 바꿔놨어요. 지금은 라인에서 그런 방식으로 생산이 돼요. 네. 쭉 늘어선 라인에서 각자 맡은 파트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헨리 포드가 처음 포드 T에서 그걸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혁명이었냐면 1908년도에 자동차 한 대가 나오는데 포드 T가 1시간 걸렸어요. 근데 1914년에는 24초에 한 대가 나왔어요. 24초에 한데. 지금 왜 어마어마하네요. 우리가 생산할 때 보면 우리 제품은 뭐 0.3초에 하나가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컨베이어 벨트식의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격이 1914년도에 네. 25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3분의 2 하로 떨어졌네. 이제는 1년만 일해도 그러게. 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훅 줄었네. 네. 군에 줄었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즘 가격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연봉 2, 3천이면 2,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응?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 포드가 하나 더 혁명을 일으킵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면 임금을 많이 줬죠.
노동 시간을 단축하자. 근데 헨리 포드는 기본적으로 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인 사람이었고 효율 위주의 경영자였어요. 기계만 믿었지 사람은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임금 그 저노동 시간을 추구했던 건 그때 당시 디스트로이트에서 그 GM도 1909년에 태동을 했죠. 쉐보레도 1911년에, 크라이슬러도 1925년. 다 그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공이 항상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숙련공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주고 데려오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 네. 포드에서 야 이거 조율시켜놓고서는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숙련공 뺏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일 급여를 $5를 주죠. 5배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자동차 라인에서 평균 받는 임금이 2.34달러였어요. 철강 노동자는 1달러를 받았고, 그리고 노동 시간도 보통 최저가 9시간이었고 많게는 12시간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8시간을 일시키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포드에 취직하고 싶어서 그 구인 공고만 나면 막 철문을 넘어오고 사람이 인산일을 일고. 진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철문이 철강 넘을 노동자 정도로. 대비로 시간 대비로 하면 7.5배. 그리고 기가 막히네요. 일반 자동차 회사 대비로 해도 2.7배, 8배, 거의 3배 가까운 임금을 준 거예요. 그때 당시 신문에서 어떤 만평절이 나왔었냐면 네. 포드 노동자들은 모피를 입고 기사 딸린 차를 타고 출근한다. 어. 이런 만평이 나왔을 정도예요. 잘 나갔네 포드. 그러니까 품질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포드 T가 1927년까지 네. 총 1,500만 대가 생겼어요. 네. 그때 당시에. 아. 그래서 영국에 먼저 진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독일에도 진출. 그래서 포드는 유럽에 굉장히 친숙해요. 미국 브랜드 치고는 유럽 색깔이 가장 강한 브랜드예요. 그렇죠. 영국에 딱 들어가니까 영국 사람들 기절 적응하고 독일에서도 음. 벤츠에서부터 뭐 다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저렴하고 차가 괜찮아? 전기도 좋고 난리가 난 괜찮아. 거예요. 그래서 1905년에 오스틴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특명을 내립니다. 포드 T를 잡을 자동차를 만들어라. 그래서 오스틴 세븐이라는 자동차가 나와요. 근데 이 아, 오스틴 그렇죠. 세븐이 1922년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라이센싱 모델을 합니다. 네. 그 라이센싱을 한 회사 중에 하나가 딕시예요. 그 딕시가 딕시 3 15PS DA1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모델을 만들기 전에 딕시를 인수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투자자인 가스리온인데 이 사람이 BMW 인수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1928년도에 그 모델을 BMW에서 냈으니까 맞아. 결과적으로 BMW가 자동차 사업을 하기에 동기를 부여한 나비가 포드예요. 그렇지. 포드 T가 나와서 영국에서 오스틴 세븐이 나왔고 오스틴 세븐을 라이센싱을 해서 BMW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포짱이네. 그러니까 포드가 유럽 가서 어깨 힘줄만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자동차 왕이야 할 만해요. 할만하지. 근대사에 모던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포드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모던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안 됐는데 현대라는 말을 포드가 만들어낸 거예요. 현대적인 생산 방식, 현대적인 근로 방식,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게 포드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포드는 몇 가지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완- 나치주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용 언론을 그때 당시에 포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용 언론이라는 걸 이제 기업에서 소유한 언론 어용 언론인데요. 그래서 그 신문사에다가 이제 기고를 했는데 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싫어했어요. 반유태 사상을 거기에다 기고를 한다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국제 유대인이라는 자서전을 냈어요. 근데 그거를 유럽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한 그 별볼일 없는 정치인이 그걸 보고 막 감동을 한 거야. 그게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야. 그래서 거기에 뻑 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다가 헨리 포드의 그 초상화까지 걸어놓고 나중에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거의 국제 유대인의 문구를 베낀 책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서는 뭐 생일날에 뭐 그냥 막 선물 보내고 이렇게 뭐 나의 우상 멘토. 그러니 히틀러랑 친하게 지냈으니 그렇지. 그게 사상이 어떻겠어. 결국은 나치당에 기부도 많이 하고 히틀러 생일날에 수표도 보내고. 근데 1938년에 헨리 포드 그 생일에는 독수리 대십자 훈장까지 받아요. 나치의 최고 훈장. 그러니까 나치의 친나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계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은 포드차를 안 탑니다. 거의 안 타요. 그 독일차 안 타지, 포드차 안 타지. 그 사람들은 GM이나 일본차를 탑니다. 그러겠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일본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아하. 과연 품질 실용주의로 그거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건가? 개인이 결정한 문제지만 유태인들의 그런 사고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쯤. 그렇죠 그렇죠. 네. 나치에 조력했던 브랜드마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야 이거 포드 책 잡아가지고 국유화 시켜보죠?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뭐 그렇지만 뭐 크게 그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가 여성 편력이 좀 심했어요. 와이프도 25살 차이지만 이 정부를 많이 뒀어요. 근데 정부를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다가 이 실증이 나면 측근들에게 막 결혼시키고 막 그랬어요. 진짜요? 이상한 미친놈 아니야 그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바닥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인권이 그래도 네. 측근이라 그러면 다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화스러운 생활도 하고 또 측근은 더 눈도장을 받을 수 있으니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그런 짓거리를 윈윈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미국에서 노동운동이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한참 벌어질 때 포드는 그걸 완전히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돈 많이 주고 노동 적게 시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건 뭐 그냥 카더라라는 얘기인데 마피아를 이용해서 막 기관총을 난사시키는 그러한 것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이 포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기계가 아니야 하고 끌려나간 노동자들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럼 넌 기계보다 못하지. 기계가 아닌 게 아니라 못한다고. 사람이 기계만큼 효율적이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네. 효율적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주 고집세고 별난 노인네였던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인종차별은 안 했어요. 디트로이트는 기회의 땅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디트로이트로 모였어요. 해외 이주자들도 거기 모였어요. 유독 유태인만 혐오를 했던 거네요. 그러네. 그런데 흑인 노동자들 임금 차별 안 하고 승진 도락 안 시켰어요. 다만 백인들이 그 흑인 상사 얘기를 안 들으니까 작업 공간은 나눴어요. 장애인도 차별 안 했어요. 눈이 안 보여도 두 팔이 없어도 채용을 했어요. 그럼 두 팔이 없으면 이렇게 일하냐면 발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일하라. 임금도 똑같이 줬어요. 그건 좀 멋있네. 그러니까 괴팍한 노인네인 거야. 이게 뭐 그러네요. 이 사람이 도대체 위인인지 아니면은 악인인지를 스탠스를 도대체가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이런 인물이었던 거죠. 홀린 대로 살았구만. 네. 그런데 이제 이 포드도 페라리와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기업 승계를 하고서 한참 포드 회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물론 80 넘어서 아들이 사망을 했고 다시 경영시설에 복귀를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1947년 4월 7일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성 편력이 많았는데도 네. 그 클라라 그 부인이 같은 해에 또 숨을 거뒀어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그렇게 여성 편력이 많았음에도 내 유일한 사랑은 당신뿐 하면서 그 순정 마초 같은 기질을 그러네요.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줘. 나의 맞아. 유일한 사랑은 맞아. 그러고서는 참나. 많이 만나. 그러니까. 많어. 그리고 그 사생아 얘기들도 많아. 그래, 그 사생아 엄청 얘기가 많아. 굉장히 회자되기도 했어요. 야. 네. 이게 포드 자식이 맞죠? 아니면 운전기사의 자식이야? 뭐 이런 거.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사생활이.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헨리 포드가 인류 자동차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1947년 역사에 이제 귀향길로 이제 퇴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손자가 손자. 헨리 2세가 회장을 맡아서 예, 포드 T는 1927년에 단종을 하고 포드 A형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잘 팔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GM하고 클라이슬러에 이제 좀 추월을 당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단일 모델로 효율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난 이제 특별한 거 원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중화만 돼도 좋겠다 했던 게 이게 먹어보면 자꾸 다른 음식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취향이 생기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디자인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GM. 네. 특히 GM은 컬러를 다변화하고 모델을 다양화시켜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밀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1960년도쯤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네요. 1962년에 네. 페라리 얘기 우리가 역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엔초 페라리가 레이싱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회사 경영이 막 엉망인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레이싱 하려고 차를 팔았기 때문에 차 품질도 그지 같았고 양산 그렇구나. 모델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레이싱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뭐 차 판다고 그게 감당이 되겠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초 페라리가 난 너무 머리 아프다. 회사 팔고 난 레이싱에만 전념할래. 그러고서 페라리 사려 광고를 낸 거예요. 네. 그때 페라리가 어떤 페라리야? F1을 휩쓸고 밀레밀리아, 레이싱에 잘 나가는 뉴르브리프링 1000 어. 거기다가 느망 61년서부터 1961년서부터 65년까지 5년간 재패만 한 게 아니라 예선, 본선 1, 2, 3위를 싹 쓸던
불세출의 스포츠카 최고의 브랜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브랜드가 양산차 사업을 매각을 한다. 돈 좀 있는 브랜드가 다 달려든 거야. 아 그때 맞다. 포드. 그때 포드가 했었지. 우리가 살게. 맞다 맞다. 예, 그러니까 페라리가 딱 보니까 그래 자동차 왕이고 잘할 자동차 거야. 왕의 손자니까 저기에다가 팔면 우리가 좀 창피하진 않겠다. 그리고 같은 유럽에 팔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쟤는 미국이니까 자, 그래 뭐 하자. 그래가지고 1963년까지 잘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돈 다 뭐 정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헨리 그 포드 2세가 네. 이런 조항을 갑자기 들이댄 거예요. 야 우리도 레이싱 좀 나가는데 우리 포드 엔진 단 차가 레이싱 나가면 페라리 니들 좀 안 나오면 안 돼? 니들 나오면 우리 우승 못하자. 우리도 좀 우승 좀 해보자. 맞아. 그런 조항을 이러니까 얻었지. 페라리가 빠기 쳤죠. 대노를 한 거예요. 아니 좋게 봐줘서 같이 놀아줘가지고 회사 좀 넘긴다고 하니까 돈급으로 보여? 양산차를 만드는 나부랭이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포드티가 네. 원래는 틴 리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철, 싸구려 양철차라는 뜻이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차를 만들던 니들이 응. 귀족 중에 귀족인 페라리를 가져가면서 나의 근간인 레이싱을 하겠다고? 어허. 미친 거 아니야? 상을 들러 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면전에다 두고 모욕이란 모욕은 다 줬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포드가 누구야? 자동차 왕의 자동차의 손자인데, 왕이지. 손자인데 가만히 있을 포드가 수 없지. 엄청나게 열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Ford makes ugly little cars in ugly factories. And he called you fat, sir. 1963년도에 그게 결렬이 되자마자 이제 미국 전역의 엔지니어들을 모읍니다. 페라리를 이겨.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좋다. 자존심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1964년에 모여서 만든 게 GT40입니다. 그래서 팀을 꾸려서 르망 24시에 나갔어요. 어떻게 네. 됐을까요? 이겼지. 뭘 이겨? 아 안 이겼어? 처음부터 이기면 그게 드라마가 되나? 그럼 두 번째 이겼다. 아니지. 세 처음에는 번째부터. 리타이어하고 뭐 어. 난리도 아니었죠. 예선전에서부터 뭐 그냥 밑바닥에서 논 거예요. 단 한 대도 완주를 못한 거예요. 60, 다 퍼졌겠지. 67년, 66년? 4년 연속 이승. 아 그러니까 그건 한참 후에 한참 얘기예요. 후예요? 아직 이게 60년. 1965년도 시즌이 왔어요. 이제 왔군요. 네, 또 가! 또 나가. 지금 왔구나. 아,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아. 그래서 또 출전했는데 이제 이겼. 또 또 그랬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포드 이세가 얼마나 애 같아. 그래가지고 공고를 한 거야. 야, 저 레이서이면서 기술자, 엔지니어 누구 없냐? 찾은 거예요. 그때 누가? 저 캐롤 쉘비한테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캐롤 쉘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네. 이 사람은 1923년생이에요. 근데 1960년에 은퇴를 했는데 일찍 은퇴를 했죠. 네. 왜 그랬냐면 선천적인 협심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니트로그리세린을 복용을 했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원래 골골 80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 90까지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레이서였는데 네. 1959년도에 맥라렌 팀과 르망 24를 나가서 우승을 일궈낸 최초의 미국인이었던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60년대 은퇴를 하고 나서 무슨 회사를 찾았냐면 쉘비라는 튜닝 회사를 찾았어요. 그거 쉘비가 그 조개 모양 있는 그건가? 그거는 쉘. 쉘이고. 그래. 다른 거예요. 아, 쉘비는 미국 아, 쉘 A가 있고 쉘 네. B가 있어.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 건에 다 나 전혀 몰랐어. 켄시도 있어요, 켄시. 요즘은 그 증손자가 쉘비. 난 그거 전혀 모르는 브랜드인가 봐.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난 그런 그건 줄 그런 알았어, 얘기예요. 이렇게. 1999년도에 그 얼티밋 에어로를 출시한 쉘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랑 또 달라요. 그 쉘비는 다른 쉘비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캐롤 쉘비인데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야, 네가 좀 우리 자존심을 세워라.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다. 네. 네가 팀을 좀 꾸려서 차를 좀 조율해서 르망 24시 좀 나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레이싱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치. 자기가 튜너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전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드라이버야. 드라이버를 누굴 찾을 거야? 그지. 그래서 찾은 드라이버가 네. 2차 세계대전 때 탱크의 지휘관, 탱크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전 후에 레이서 활동을 했던 캡 마일스 아주 터프하고 공격적인 드라이버로 유명했던 이 사람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1966년 시즌을 준비를 해요. 차를 다 뜯어고치고 출력을 개선하고 서스펜션을 조율을 해요. 네. 그래서
차를 9대를 준비를 하고 레이싱 팀을 빵빵하게 꾸려서 어허. 르망 24시 1966년 시즌에 나갑니다. 아하. 66년. 그런데 예선서부터 1, 2, 3위를 휩쓸어 그치. 버린 거예요. 음.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압도적으로 어. 예선에서 그러니까. 성적을 내버리니까 전 레이스 팀의 공포감이 퍼진 거예요. 오. 당시에 61년부터 65년까지 그 페라리 팀이 그렇지.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페라리 깜놀했지. 페라리는 깜놀한 거예요. 그리고 그치. 페라리 내부에서도 공포감이 확산된 거예요. 그렇지. 어마무시한 차가 나왔고 그렇지. 켈비라는 정말 대단한 기술자가 켄 마이스라는 미친 드라이버가 가세를 해서 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때는 페라리 팀은 소수정이었단 말이야. 세 대밖에 참가를 안 했어요. 레이싱 팀도 단촐했고 왜? 우리는 차가 워낙 뛰어나고 드라이버가 실력이 출중하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주 드라이버가 또 이탈을 한 거예요. 경기 직전에. 설상가상이 된 거예요. 자, 1966년 시즌 본선이 됐습니다. 네. 붙었어요. 붙었어요. 네, 초반에 포드가 앞서다가 후반에 역전을 당했어요. 아이 저런. 그러다가 후반에 켄 마이스가 다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오. 그리고 나서 1, 2, 3, 4위를 차지한 거야. 보드가. 미국이 뒤집힌 거지. 잘했네. 드디어 페라리를 이긴 거야. 그 바꿔받아야지. 면전에서 받은 모욕을 그렇지. 완전히 서력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 그럼요. 얼마나 좋았겠어. 장난 아니겠지. 이제 미국도 유럽을 활용할 수 있는 네. 정말 슈퍼카다운 슈퍼카가 음. 나왔지? 보여준 거예요. 맞습니다. 페라리 니들 우리가 양산차나 만드는 나부랭이라고? 아니지?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네. 67년, 68년, 69년, 4년 4년 동안 동안. 2년간은 팀이 우승을 했고 4년은 개인전으로 들어가서 어. 4년을 재패를 합니다. 짱이네. 그리고서는 금이 환영을 해요. 오. 철수를 하고. 그거야말로 네. 금이 환영이죠. 켄 마이스가 우승의 주역이긴 했으나 음. 우승컵을 한 번밖에 못 들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켄 마이스는 67년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테스트카를 그 시험하다가 응. 사고로 죽었어요. 역시 레이싱은 위험해. 그래서 켄 마이스 없이 67, 68, 69는 다른 그래도 드라이버로 1등 했네.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네. 완벽하게 서력을 했죠. 11월에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네, 아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이거 기대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자, 그 다음에 포드를 먹여 살린 두 공신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F트럭. 아 트럭 네, 트럭. F트럭은 헨리 포드가 사망한 이후인 1948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세대 모델에서 또 5세대 모델까지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 1세대는 F1으로 나왔다가 네. 2세대에서 5세대까지는 F100, 음. 6세대부터 F150으로 나온 거예요. 음. 네, 그 다음에 F2, F3, F4까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슈퍼듀티, 헤비듀티. 그래서 250, 450이 된 거고요. 그리고 F트럭 하면 보통 F150이라고 불려요. 1973년도에 6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을 해서 35년째 미국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팔려요. F트럭이 얼마나 많이 팔리냐면 한 달에 팔리는 양이 7만 대 이상이에요. 한 달에. 그것도 이제 미국의 문화와 상관이 있는 게 네. 우리나라는 뭐 뭘 가더라도 택배를 시키고 막 하잖아요. 걔네들은 가구 그 재료를 사와가지고 가격에 직접 조립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죠. 승용차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뭐 SUV 다 필요 없어. 픽업 하나 있고 뒷자리가 있으면 더 좋고 그렇죠. 뒤에 넉넉한 진공관이 있는 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F트럭이 포드의 매출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 어마무시하죠. 네. 그리고 포잡차지. 국내에 들어온 콜로라도는 그런 풀사이즈 F트럭, 그러니까 픽업 트럭의 목표예요. 그 미드 사이즈예요. 작은 거. 실버라도가. 실버라도가 풀사이즈예요. 그래서 미국의 1위가 F트럭, 2위가 실버라도입니다. 아. 자, 그 다음에 토요타도 툰드라는 걸 냈는데 툰드라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포드가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포드를 살린 공신이 바로 저놈입니다. 아. 머스탱입니다. 머스탱은 1964년도에 이제 1세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1세대 모델이 포니카로 나왔어요. 그치 약간 네. 우리끼리 그러니까 포니카라는 거는 사실 머슬카나 포니카는 1970년대에 규정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머슬카라는 게 탄생한 배경이 그때 당시에는 머슬카라고 안 불렸는데 1950년도가 미국의 풍요와 평화의 시대입니다. 모든 물자와 일자리가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는데요. 이때는 큰 차, 대배기량 차, 쉐보레도 저 캐딜락 테일핀, 거대한 차, 그다음에 그 300SL 같은 차, 독일에서도 미국 전용으로 화려한 차, 비싼 차 이런 차들이 굉장히 날개돋치듯 팔려나가는데 젊은이들이 미드 사이즈 차체의 V8 대배기량을 엔진 차들을 선호했어요. 이게 머슬카의 기원이에요. 아. 그래서 폰티악의 GTO가 1964년도에 머슬차의 시작이에요. 원래는 크라이슬러 300C였죠.
아, 예. 300C. 예, 그게 머슬카의 시작이었는데 아,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머슬카라는 정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에서도 우리도 비슷한 걸 하나 내야 되겠는데 서브 그 컴팩트 바디에 네. V6, V8을 얹은 차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낸 게 바로 머스탱입니다. 네, 그래서 머스탱입니다. 그 미드 사이즈의 고배기량 차보다는 작기 때문에 포니카라고 불렀어요. 작다는 네, 거죠. 약간 작으면서 잘 나간다. 말 중에서 작은 말들을 이제 포니. 그렇죠, 포니라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말. 포니카 이렇게 네. 불렀어요. 그런데 이 포니카나 머슬카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싼 가격에 고성능을 실현해야 된다. 두 번째, 실용적이에요. 실용적. 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콜벳이라든지 뭐 그 얼티밋 이런 차들, 슈퍼카들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바이퍼나 이런 건 머슬카라고 안 해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머슬카 조건이 아닌 겁니다. 2만 불 때부터 시작을 하고 아무리 비싸도 5만 불, 6만 불을 넘어가면 머슬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치 챌린저 헬켓이나 데몬 같은 건 10만 불이 넘어요. 지금은 이제 개념이 많이 달랐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1세대 머스탱이 나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젠 자동차가 문화가 됐다. 컬처가 됐다. 스타일도 좋았지만 아하. 튜닝 포텐셜이 굉장히 아,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쉘비가, 캐론 쉘비가 캐롤 쉘비가 그 SG카에서 처음 만들어낸 튜닝카가 1960년대 초반에 그게 GT350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래서 그 코브라 시리즈를 네. 머스탱에 접목을 해서 튜닝을 하면서 음. 머스탱의 고성능 버전이 GT350, GT500, 코브라 R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머스탱에 코브라가 붙으면 좋은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겁니다. 좋은 거니. 그냥 아메리칸 머슬의 끝.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1세대 모델이 그래서 히트를 쳐서 네. 젊은이들의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나 그렇지. 머스탱 갖고 싶어. 음. 미국에 이제 고등학생만 되면 차를 갔잖아요. 음. 그 고등학생들이 다 머스탱을 갖고 싶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2세대 모델이 기대만에 나왔는데 포드는 원래 유럽 포드하고 네. 이 미국 포드가 달라요. 1967년도에 미국의 그 유럽의 포드를 설립을 합니다. 네. 원래 초창기에서부터 영국에 진출했고 독일에 진출했기 때문에 유럽의 칼라를 굉장히 이해를 잘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67년도에 설립된 그 포드가 기술적인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주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브랜드지만 유럽 감성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포드예요. 그런데 2세대 디자인이나 성능 구성을 유럽 포드에서 관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1차 오일 쇼크가 또 오고 그래서 2세대 모델이 되게 작게 그 다음에 다운 사이징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럽차 디자인은 박스형 디자인이거든요. 박스형 디자인이 딱 나와버리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머스탱이야? 이게 예. 포니카야? 이게 머슬카야? 안 멋있어. 3세대는 더 유럽카로 간 거예요. 저런. 네, 그런데 3세대가 무려 13년 이상 판매가 됐는데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2차 오일 쇼크가 딱 터질 즈음에 3세대가 또 나와가지고 포드가 야 이제는 작은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랑 제휴를 했냐면 마스다랑 제휴를 했어요. 마스다. 그러니까 마스다가 작은 차, 연비 좋은 차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마스다, 포드, 기아가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는 얘기 저번에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최초로 개발한 게 페스티바, 페밀리아, 그게 프라이드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벨라로 이제 이어졌는데 두 번째 개발을 한 모델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가 카펠라라는 모델이에요. 그 카펠라가 4세대 머스탱으로 기획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스다가 카펠라 플랫폼으로 4세대 머스탱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을 때 미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분노를 한 거야. 포드 불매하겠다. 뭐냐고. 미쳤냐 니들. 미국의 상징은 일본, 진주만의 기억을 니들이 아직도 막 이러면서 그치, 여론이 할만하지. 악화되니까 포드가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펠라 그 4세대 머스탱을 백지화 시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마스다는 뭐가 된 거야. 결국은 이제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기아가 마스다 꼬문이었거든. 그러니까 기아한테 가서 이제 그런 거야. 야 줄까? 그러니까 기아가 어유 형님 주시면 좋죠. 뭐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얼른 받아서 낸 게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캐피탈이 핸들링이 좋았어요. 그렇죠. 좋았어요. 그 캐피탈 원메이크 전도 하고 캐피탈 전. 힘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1988년도에 단종을 시키고 그 모델을 내려고 했다가 네. 그때부터 4세대 모델이 기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93년도까지 5년이 늦어졌어요. 4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았고 5세대 모델에서부터는 완벽하게 레트로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져서 폭발적인 매출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세대 모델로 왔어요. 근데 6세대 모델이
또 다시 또 유로 포드의 입김을 받아서 네. 이게 몬데오 디자인으로 또 아. 전면부가 바뀐 거야. 그래서 또 미국에서 야, 또 뭔데 이게 뭔데요? 왜 유럽으로 또 가는 건데 어. 제발 좀 저 동그란 라이트로 예전에 머스카 음. 1964년도에 나온 음. 그리고 엘리노 같은 모델 마원 같은 모델 좀 내봐. 음. 그런데 워낙에 패키징도 잘 돼 있고 실내 인테리어 후면부는 또 디자인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했는지 저 쭉 뻗은 그 라이트를 약간 또 꺾었어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그래서 BMW 느낌이 나는 거야. 네, 약간 이렇게 레트로 느낌을 주려고. 그래서 지금 6세대 모델은 그럭저럭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세대 모델이 좀 멘붕에 빠졌던 게 뭐냐면 그 한동안 이제 머슬카 시장이 죽었었어요. 그 포니카가 머슬카의 위치를 이제 대치를 했다가 그게 다시 머스탱에서 계속 머스탱만 유일하게 그 시장을 50년 넘게 55년 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GM도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미디어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까마로를 데뷔를 시킵니다. 근데 대박을 그래서 내는 나온 게 예. 그거구나. 까마로를 포니카로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라이슬러도 다찌가 이제 크라이슬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찌에서도 챌린저를 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차저가 이제 세단형으로 갔거든요. 원래 차저가 머슬카였는데 그거에 포니카형으로 냈는데 이 포니카가 아니라 이거 완전 풀사이즈야. 거기다가 다찌 그 챌린저 그 헬켓이나 데모는 707마력, 804마력 이런 거예요. 미친. 그러니까 야, 그러면 GT 500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그 ZL 원도 까마로도 뭐 어마무시한 출력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야, 우리도 700 하자. 드라이버 샤프트는 카본으로 쓰고 뭐 멋지네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까마로가 1,000만 원이 싼 가격으로 나오면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조금 쇼버가 달려있고 출력이 조금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페이스리프트를 반영하면서 10단 변속기 얹고 거기에다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조금 쇼버 넣고 그래서 상품성을 올렸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새 모델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머슬카의 미국판 머슬카는 아메리칸 머슬이라는 명칭이 이제 정식 명칭인데 그 머슬카의 끝판 대장이 사실 머스탱. 그러니까. 가장 전통과 또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고 사실 까마로가 주행 성능면이나 뭐 핸들링은 더 좋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머슬카 하면은 까마로는 사실 많이 쳐주진 않아요. 왜요? 더 좋은데? 헤리티지가 없다 이거지. 아,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싸고 저렴,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도 니들이 어딜? 미국을 상징하는 건 오로지 머스탱. 머스탱. 스피릿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야생마적인 기질의 머스탱이 미국을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포드가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술의 선도를 하고 대중화를 하고 뭐 자동차 아버지가 거기서 다 좋은 브랜드였냐? 1970년대에 그 포드 핀토라고 있었어요. 그 포드 핀토가 이 그 연료 탱크를 잘못 설계해가지고 기만 닫으면 불이 나버려요. 근데 이거를 위험하네. 나중에 이제 사망자가 수십 명이 발생을 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네.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게 결함을 출시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거 안 네. 되지. 그런데 이 결함을 해결하려면 응. 1250만 대의 이 결함을 해결하는 비용이 당시에 1억 3,700만 달러였는데 그걸 결함을 해결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4,950만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그냥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게. 안 돼. 굉장한 비난의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지요. 그리고 GM이 그거를 수십 년간 돌려먹었어요. 그 포드만 만나면 야 핀토 잘 있냐? 야 핀토로 아직은 요즘은 안 그러냐? 그런데 그러다가 1916년인가요? 네. GM에서도 엄청난 사고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그 점화 플러그 결함으로 이게 600원밖에 안 하는 부품인데 그 점화 플러그의 핵심 들어가는 일부 부품이 그게 이제 이상이 있다라는 거를 그 경영진들에게 엔지니어가 여러 차례 보고를 했어요. 묵사를 하고 알고도. 근데 그게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응. 총 소송 집단 소송 금액이 3조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한 주에서만 그렇게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한 주에서만? 네. 이게 세상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 이제 난리도 아닐 거야. 그러게. 그러니까 GM이 이제 그 사건을 딱 일으키고 나서 응. 더 이상 핀토의 피도 못 보내지. 그렇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사들도 보면은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치. 절대로 그렇지 않게 폭스바겐 욕하는데 그치. 기본적으로 우리가 폭스바겐 시승 때 그랬죠. 나쁜 놈, 더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맞아. 그 중에서 그냥 나쁜 놈만 돼도 그건 뭐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치. 포드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116년간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아주 그렇죠.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이라고 해도 네. 또 프랑스 레이싱에서 태동한 프랑스 기업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포드의 명함 내미기 힘들어요. 그렇겠다. 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려. 기계도 실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든 기계는. 그리고 주 8시간 근무가 번영을 가져왔듯이 주 5일제는 더 큰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주 5일제를 미국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한 기업이 포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드는 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네요. 포드 생각은 이거였어요. 노동자가 일만 하면 어떡해.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기업도 번영을 그렇지. 하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최초의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미국식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 그래서 세 가지 자동차, PC,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인류의 이노베이션을 크게 멋지게 일으킨 브랜드가 바로 포드입니다.